그리고 모빅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니, 가격으로 저는 얘기해 주시죠. 좀 구체적으로 가격 어떻게 된다. 대충 몇 대 몇. 그러니까 경천동지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면 모빅이 안녕하세요. 오비비 채널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비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상환님과 이용진님, 안동사대천재님과 푸네스님이시죠. 우리 이 두 분을 모시고 고래사냥에 대해서 즐거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상환님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고래사냥 프로젝트에서 대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오 작가님이 하고 싶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빅 프로젝트가 비트코인 굉장히 의식하죠. 이름에도 비트모빅이라고 지어 있지만 비트모빅의 핵심은 0에서 1달러를 넘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비트코인을 꼭 하드포크할 필요가 있었는가? 심지어는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제네시스 블록에서 처음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0에서 1달러를 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즉 우리가 비트코인을 뭔가 계승하거나 하드포크한 적장자로서 뭔가를 해야겠지.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거기에 굳이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래사냥 프로젝트는 우리한테 그렇게 꼭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재라고 하고요. 그 푸네스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고, 저는 물론 상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트모빅이 0에서 1을 실현하는데 가격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굳이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비트모빅이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는데 반드시 고래 사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부터 이 프로젝트가 지금 역사의 변곡점 앞에서 인류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 끼어들고 말을 얹고 카톡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모빅이 단순히 0에서 1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기업형 블록체인으로서 블록체인이 어떤 일을 진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 보편 역사에 비트모빅이 굉장한 선의 힘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고래사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의무나 위대한 일을 해서 영광을 얻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고래 사냥을 우리가 단기적인 손해를 보고서라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래사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우리라는 표현에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고래사냥이라는 건 분명히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것이 비용이 드는 건데, 그 비용을 치르는 주체인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24년 초 상반기 우리들 것인가? 지금 모비커들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고래사냥을 해서 반토막이 난다는 가정, 저는 이거는 조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반토막보다 더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반토막이 난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는 평단이 되게 낮잖아요. 100만 원도 안 하는 모빅을 가지고 이미 선정한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죠. 심지어 솔직히 지금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오태민 작가님이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꿈 이뤄드리지 뭐. 실제로 이런 논리로 고래사냥 찬성하시는 분들로 봤어요. 작가님은 라방에서 2027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쯤이면 과연 모빅이 작가님이 말한 대로 500만 원 정도일까? 거기서 반토막 나거나 아니면 400만 원 떨어지는 정도일까?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그때 1000만 원, 수천만 원 할 것 같은데, 수천만 원의 자기 돈을 들여서 모빅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가지고 우리의 꿈, 오태민 작가님의 야망을 실현해보기 위해서 그들한테 희생을 강요한다? 이거는 저는 이 화폐 게임의 가장 기본 원칙인 신뢰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배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 그것이 아무리 뭐 푸네스님이 강조하시는 보편 역사의 어떤 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던가 그런 것과는 별개로 남의 돈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 투표를 해보면은 90%가 고래사냥에 찬성하신다고 투표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완전히 허수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가격이 털리기 시작하면 다 도망칩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목숨을 버려서 지키겠다고 하다가 한번 군대가 들어오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저 90%의 찬성률이 다 허수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죠.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래 사냥을 성공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고래 사냥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BTC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굉장히 기여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트모빅에는 어떤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고래 사냥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고래 사냥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것이 국제적인 논쟁을 번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일단 홍보 효과가 있겠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그 닫힌 개로 생각할 때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비트코인과 그리고 비트모빅을 작가님도 말씀하신 그 메타버스 금융 무역 플랫폼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 모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초대륙 하에서 디지털 초대륙 하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완전히 뚫린 바다, 그렇죠? 지금 물리적 세계에서는 점점 더 다극화가 진행이 되고 마찰이 심해지는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금 마찰이 없고 해협이 없고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새로운 대양이 지금 창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형 블록체인의 꿈을 가진 모비의 경우에는 그 오라클 문제를 거대 글로벌 기업을 개입시켜서 해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라클 문제 때문에 디지털 세계 블록체인의 가치와 물리적 세계의 가치가 연결이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내부에서 블록 타임이나 아니면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계약을 구성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완성시키는 건 물론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하지만 그런 종류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죠. 별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외부의 물리적 세계의 정보를 입력시켜서 물리적 세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진행되고 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그 보편 질서가 전 세계에 주입되어서 전 세계의 지금까지 금융망에 그리고 무역망에 참가하지 못했던 플레이어들을 진출시켜서 전 세계의 부를 증가시키고 번영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운하를 어떻게 보면 짓고 있는 건데 디지털 초대륙과 물리적 세계의 대륙들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말하자면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운하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란 바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가 흔들리고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다 괴물들이 풍파를 일으키면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디지털 세계의 바다가 안정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수입을 하고 수출해서 굉장한 이득을 보는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수에즈운하가 막히면 아니면 소말리아 아프리카 동쪽에서 해적들이 출몰하면 항상 무역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금융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운하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바다를 안정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2027년쯤에 비트모빅이 고래사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21세기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문, 야 화폐가 뭐야? 라는 질문을 던져주지 않았다면 우리 비트모빅 프로젝트도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7년에 비트코인은 계속 그거를 점점 사이즈가 커질수록 사토시 혹은 언노운 코인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겪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우리 기업형 블록체인인 비트모빅 시스템 혹은 비트모빅 코인이 거기에 대해서 존재할 수 없을까요? 과연? 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트모빅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는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모빅이 비트코인이 적장자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태민 작가님이라는 어떤 비트코인의 오타쿠가 비트코인을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산업적 용도를 가질 수 있어라고 재해석한 기업형 블록체인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엄청난 블록체인 역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우리 돈 아니잖아요. 그거 신규 투자자들의 남의 돈으로 해서 신뢰를 배반해 가면서까지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격을 침체하고 그 고통을 겪는 과정을 해서 비트코인 좋겠죠. 비트코인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형 블록체인이 더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것도 동의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좋아지면 모빅에 더 도움이 된다. 그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다고 모빅이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얌체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래사냥 논쟁을 일으키고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고 딱 여기서 그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진 거냐면 야 비트코인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 라고 의문을 던진 다음에 비트코인이 단점을 지적하고 훨씬 더 깨끗한 창구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마케팅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모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네, 저는 이 아이디어를 그 작가님이 이더리움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에서 저는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검열 저항성이 떨어지잖아요. 노들도 훨씬 더 집중돼 있고 리더가 있고 재단이 있고 딱 타겟이 있죠. 목을 졸라 죽일 수 있는 타겟이 있죠. 근데 작가님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이더리움을 죽이면 어차피 그 수요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몰려갈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저는 그것 외에도 비트모빅이 퍼블릭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압도적인 물량이 한양대, 연세대 아니면 어떤 유통기업에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트모빅은 퍼블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당분간은 자연물이 위치에는 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물론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미국조차도 목 졸라 죽일 수 없는 그런 진짜 바다죠. 그런 바다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비트 모빅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예, 맞아요. 저도 안동선 상환님 논리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물론 제가 수학 자체에 약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과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약간 정리하고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환님 말씀이 설득력 있다는 거는 저는 또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고래사냥 같이 이렇게 해양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인류애적인 프로젝트가 없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건재할 거예요. 가장 탈중앙화된 자연물에 가까운 코인으로서. 다만 그 110만 개가 좀 안타까울 뿐인 거죠. 바다가 거칠어지죠. 네, 거칠어지죠. 그건 맞네요. 그러니까 저도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누군가가 그걸 해주면 좋겠지만 그걸 남의 돈으로 하고 우리가 인류사적인 보편 역사를 써가 이런 거는 조금 머쓱하다. 제 입장으로.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출산율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문화적인 제국이 될 건데 제국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고려하기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모빅 때문에 떠올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4년 동안 한국에 안 가고 있었는데 저도 당연히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 대한민국은 망한다. 난 다행히도 미국으로 도망쳤으니까 여기서 이제 영주권도 따고 망하는 나라에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도 도망친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왜냐면 대한민국은 출산율 때문에 망하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뉴스를 보니까 다른 나라도 출산율이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경제 수준에서 보면 후진국인 국가들, 심지어 중국이나 태국이나 베트남도 지금 2는 깨졌죠. 그러니까 주변 이웃 나라들이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이 덜 된 나라들이 인구 구조가 같이 비치 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낮으니까 반드시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혼자만 출산율이 떨어질 때 이야기고 미국 빼고 모든 나라 같이 꼬라박고 있으면은 그건 오히려 우리가 대한민국이 망하냐 안 망하냐를 생각할 때 오히려 다른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때부터 일단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는구나. 그 다음은 생각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안 망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 여러분이 후진국에 있는 엘리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기득권 부자는 아니고 똑똑해. 뭔가 인생을 개선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 그런데 내가 속한 나라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인구 구조가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야말로 탈출하고 싶겠죠. 여러분이 그런 후진국의 인구 구조가 망하고 있는 나라라면. 생각을 해보시면 태국이나 아니면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도 자기네들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로부터 낭낭하게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외노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주변 이웃 국가들까지 같이 출산율이 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변 나라들부터 인재를 빨아먹게 될 거예요. 계속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비트모빅이랑도 연결이 돼요. 다양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럼 이제 제국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걸 느끼실 거예요. 외국인이 없으면 이민이 아니더라도 임시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면은 그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지역 경제가. 저도 4년 만에 한국에 돌아갔더니 그냥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국은 제국인데 희망편이 되는지 절망편이 되는지. 그러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는데 자기들끼리 개토를 만들고 서로 인종 갈등 일으키고 치안이 너무 불안정해져가지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전혀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못하고 그런 절망편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정체성 안에 이민족들을 모두 제국의 시민으로 교화시킬 수 있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대한제국 희망편이 되느냐 그게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은 대한제국 희망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명 해보셨어요? 보시면은 거기서 불가사의 나와요. 불가사의. 문명에서도 불가사의를 지으면 막 문화력이 증가하고 막
온갖 부스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고래잡이가 일종의 불가사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가사의.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명사적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본능적으로 고래 사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위대한 문명사적인 불가사의가 있어야겠다. 고래 사냥이 딱 그건데 정말 지축을 흔들고 경천 동지를 시킬 만한 일인데 왜 안 하지? 그게 저희 처음 모티베이션이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좀 골 때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사실 오늘 용재님이 이제 나오신다고 해서 복수할 마음을 갖고 왔어요. 무슨 복수냐면 그 작년 11월 25일에 고래 사냥 얘기가 나왔고 이제 용재님께서 이렇게 문화재공로를 얘기하시면서 하니까 작가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상님이나 저같이 고래 사냥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혼내셨죠. 너 이런 큰 뜻을 모르고 말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두고 보자 했는데 이제 딱 푸네스님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딱 2027년입니다. 두 사람은 고래 사냥 하고 싶어요. 용재님이랑 오태민 작가님.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450만 개가 공공재죠. 여기서 이제 1000만 개가 이제 대학들에게 가고 450만 개를 작가님 갖고 있어요. 그럼 작가님이 450만 개면 안 되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 가정해 볼게요. 450만 개 던진다. 던지고 하드포크 할 거니까 너네들 다 따라와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문호를 열어야죠. 앞블록에 대해서. 그러면 자 누구는 눈물을 흘릴 거냐면 일단 그 대학들과 기업이 있습니다. 미디어 언론사 그리고 홀더들이 있겠죠. 홀더들이 기업한테 달려갈걸요? 먼저 팔라고. 먼저 팔고 자기 먼저 던지고 가겠죠 일단. 그러면 솔직히 어떤 마음도 있냐면 저는 뭐 평단이 낮고 하니까 우리같이 지금 후어들은 평단이 낮으니까 아무리 뒤에 많이 샀어도 엄청 낮을 거예요. 그때의 가격에 비하면. 그러면 저는 락업도 했잖아요. 고래사냥으로 반토막 하기 전에 우리 먼저 팔고 밑에서 수량 늘리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감히. 근데 형 그거 저도 같이 묶으신 분들이 형 같이 풀자. 그리고 5년 호주 물량 10% 맞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반토막 나서 개수 2배 늘리자라고 하면 저는 못 이기는 척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뻔히 보이니까 반토막이. 그러면 이 홀더들이 여론이 이게 배신감을 안 느낄까요? 저는 그 아무리 평단이 낮아도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하잖아. 우리 지금 가격이 전체 자산이 하면서 이제 배가 부르고 에비앙 마시고 있는데 고래사냥하면 다시 삼다수 마셔야겠네 이 생각하면서 배신감 느낀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대학과 기업이 가진 게 작가님 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여론을 이기고 두 사람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오태민 작가님과 용재님께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업들에게 준 이상 고래사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생각을 사실 언제 제가 처음 했냐면 그 JTBC 1월에 킥오프 할 때 회의 가셔서 그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JTBC가 이렇게 60만 개를 받았으니까 여기 거버넌스에 의견을 내셔야 된다 하는데 기업들이 자기가 나눠줄 코인을 반토막 날 거를 각오하고 과연 찬성할까? 저는 그러면 이미 현실적으로 고래사냥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어디 가서 이제 모빅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1단계 화폐현상, 2단계 기업형 블록체인, 3단계 고래사냥 얘기하다가 언제부턴가 3단계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역경들을 넘어서기 위해 고래사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그 계획이 확실하지 않지만 글로벌 IT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IT 기업이 모빅을 받아서 이제 정말 전 세계를 석권하는 금융무역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탈바꿈을 하려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적으로 그 항공모함이 전 세계를 무력이 아니라 지적인 힘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힘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근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거기에 동의할까요? 삼성이 독점 기업이고 삼성이 지금도 다 해먹는데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나라 삼성공화국이다. 아니면 한양대 그리고 연세대나 아니면 다른 대한민국 유통기업이 모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빅을 받아서 진짜로 대양으로 나가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가 필요해요.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서.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무슨 모빅을 다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홀더들을 훨씬 더 많이 늘리겠지만 이게 정치권까지 들어가고 입법의 문제까지 가면은 홀더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도 전부 다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모빅을 가지고 탑승해 있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담을 만큼 큰 이야기여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단순히 졸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품고
나아가 전 세계를 품고 그것이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 질서의 공급자로서 세상을 향한 선의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가 되어야지 모비 콜더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탑승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국민국가의 국경 아래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국가들은 깡패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국민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도 사실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깡패나 다름없는 아니면 너무 무능력한 국민국가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의 단일 금융, 무역, 복합망에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도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거래 자체를 증진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부를 그리고 번영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모비 콜더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이 함대에 그리고 이 원정에 참여시킬 수가 있고, 심지어 전 세계를 이 원정에 동참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올린 그 글에서 썼듯이 생각해 보시면 이 모비 프로젝트 자체가 탈식민주의 논쟁의 진짜 허파에 꽂는 비수예요. 그러니까 탈식민주의 내러티브가 그거죠.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이 그저 못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사람들 그냥 벗겨 먹으려고 착취하려고 모든 걸 했고, 그 나라의 식민지를 세우고 통치하면서 한 모든 일들은 악하고 쓰레기고 거기엔 아무런 건질 것도 그리고 지킬 것도 없고 다 내다 버려야 된다. 그런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독립하고 특히 서양 문명의 유산들을 다 내다 버린 국가들을 보면 독립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지금 이 비트 모빅 같은 경우는 이 보편 질서를 다시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글로벌 테크 기업을 힘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서구 문명으로부터 비롯된 등기 시스템, 재산권, 그리고 제도 그 자체, 제도 자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의 국경을 우회해서. 이게 엄청난 논쟁을 일으킬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 현재 사회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탈식민주의 내러티브를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단순히 저희가 이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뭐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를 취하고 이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면 엄청난 반발에 마주치게 될 거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윤이 아니라 선의 힘으로써 서구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뭔가 진리에 가까운 것을 발견한 게 있거든요. 뭔가가 작동하는 것, 현실 세계에 작동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공급하는 역할을 한때는 식민 지배 하에서 실행했지만 지금은 문화적으로 제국이 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이 스토리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 함대에 그리고 이 원정에 동참시킬 수 있는 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래 사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원대한 그림에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오늘 작가님 오테버스 글을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오늘 가격 70만 원 깨지니까 가격 안 좋으니까 작가님이 고래사냥 걱정 마라. 신규분들 걱정 마. 이 소리가 막 전 들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토론에 나선 이유도 90% 찬성하면은 이 홀더들이 짜증나죠. 저는 사실 그 톡방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야 니들은 지금 10만 원 밑에 주워서 나는 지금 50만 원, 60만 원에 샀는데 니들 알겠어요. 좋은데 인류애고 보편질서 탈식민지의 엿먹이는 좋은데 작가님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제가 볼 때 오태민과 푸네스 두 사람만 이제 찬성하다가 작가님도 반대 이렇게 가고 푸네스님만 찬성하지 않을까, 이런 슬픈 얘기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런 인류 보편적인 아름다운 스토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작가님이 가격을 너무 신경 많이 쓴다. 뭐 어쨌든 저는 현실적인 이유로 고래사냥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심지어 여기에 고래사냥에 찬성하는 이제 오태민 작가님 마저 아마도 현실적인 이유로 이 벌레들이 가격에 열전해서 반토막 나서 이제 징징거리면 이건 아마 추진 못할 것이다. 400만 개밖에 안 갖고 있는 오 작가님이. 그래도 만약에 한다 치자 하고요. 만약에 됐다 치면 이제 용재님은 비트코인과 모비기 고래사냥 이후에 어떤 지위를 보일지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신경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빅을 가지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히려 고래사냥에 찬성할 수 있어요. 홀더들이 박살나는 거 보고 싶으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와 모빅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고래사냥의 적극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명분도 좋고 모빅을 먼저 가진 저 꼴보기 싫은 놈들이 박살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명분을 다 가진 거예요. 내 기분도 좋고 인류의 보편 역사에 기여도 하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제도적인 정비가 더 쉬워질 거라는 거죠. 만약에 고래사냥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얻으니까. 그리고 모빅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격으로 저는 얘기해 주시죠.
좀 구체적으로 가격 어떻게 된다. 대충 몇 대 몇. 경천 동지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면 모비기 10이 되고 비트코인이 1이 돼야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조차도 목 졸라 죽일 수 없는 그런 진짜 열린 바다. 항공모함도 다니지 않는 정말 야생의 바다의 수요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은 가치를 갖겠지만 하지만 모비게에게는 주주의 사실이 있고 그리고 기업형 블록체인이라는 엄청난 디지털 초대륙과 물리적 세계를 잇는 수혜주 운하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블록체인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경천 동지할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릴 그 계획이 시행이 되면 10대 1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비기 10이 돼야죠. 그 경천 동지가 사토시를 잡아내는 거예요? 사토시? 아니면 사토시는 안 움직이고 언론 코인들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아 끼우기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저는 갈아 끼우기도 반대. 그걸로 얘기해 보실까요? 아, 네. 그래요? 이거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알 사람 다 아니까.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되죠. 네, 그쵸. 그러니까